오늘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에 속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쪽팔린다, 또는 체면을 잃어버렸다, 발가벗겨진 느낌이다, 굴욕감, 치욕감을 느낀다, 이런 종류의 말들로 표현되는 감정인데, 이 감정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도 깊습니다. 그래서 내 자존감을 높인다든가 자신감, 주체적으로 산다든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의 영역을 제대로 한번 잘 이해하고 이 감정의 흐름을 잘 타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나 어떤 그 일이나 작업을 할 때, 업무를 볼 때도 어떤 그 감정 때문에 휩쓸려 가지고 제대로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어떤 상대방에게서 받는 어떤 수치심, 굴욕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화도 나고 자칫하면은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존재감 자체가 어떤 그 멸시당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한 가치감도 너무 낮아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어떤 무기력이라든가 권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이나 업무를 볼 때 한사코 주의해야 될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이 부끄러움의 종류로서 이 수치심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순수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치심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일종인데, 그 수치심 중에서도 1차적이고 적응적인 수치심은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나를 보충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수치심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나하고 들켜버린 그 내 모습,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데 좋은 참조가 됩니다. 근데 2차적인 수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파행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별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하고 그 보내는 신호가 있거든요. 이 감정은 항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 또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분명한 그 목적이 있어요. 그 존재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내 욕구를 실현하려고 하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우리의 그 힘이 감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도 마냥 거부할 것이 아니라 왜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 의미를 잘 찾아서 이 감정의 그 흐름을 잘 타고 넘어가면은 굉장히 나 자신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갖는데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끄러움, 수치심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종류는 무엇이고 그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들의 메시지, 이것들이 주는 신호나 그 메시지, 그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찰스 다윈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인간적인 것은 인간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다. 누구나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경과하지 않고서 내 주체성이나 자존감을 높일 수는 없어요. 이게 반드시 누구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타고 넘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정리를 해보면요,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해서 부끄럽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거나 내가 열등하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발가벗겨지는
데서 느껴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의 말들이 수치심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뭐 처참하다, 발가벗겨진 느낌, 쪽팔린다, 내 가치가 없어진 느낌이다, 멸시받는 기분이다, 거부된 심정이다,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다, 지금 이 자리에 사라지고 싶다,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 면목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움에서 수치심에 이르는 그 감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끄러움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요. 그 하위에 수치심이라든가 굴욕감, 자굴감, 스스로 굴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내 안의 감정의 그 색깔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의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병이 아닌 오히려 순수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준다거나, 내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좋아하는 선생님의 꽃을 준다거나, 뭐 자기 작품을 어떤 그 예술가에게 선보인다거나, 이때는 불안감과 함께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것은 전혀 우리가 없애야 될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한 내적 양심에 따른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조금 과장됐다거나 거짓말일 때, 그것이 이제 들켰거나 드러났을 때 정말 내가 느끼는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본래 모습하고 드러난 것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수하게 어떤 상대방 때문에 나타난 수치심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존재 자체의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 환경에서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 내 잘못이야, 너는 잘못 태어나서, 이런 말들을 뭐 들었거나 자주 듣게 되면은 뭐 치명적인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이 내면에서 형성돼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가족 양육 환경이나 또 교육 환경에서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자기 자존감이라든가 자기 존재의 어떤 근원적인 가치감이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근원적인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존재감하고도 관련 있는 실존적인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사회적인 요구, 기대에 못 미치는 데서 나오는 수치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너는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거기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나오는 수치심인데, 이것은 나로 인한 수치심이냐 타인에 의해서 물려받은 수치심이냐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 다섯 번째는 어떤 그 상대방의 비난이나 거절, 어떤 뭐 경멸의 어떤 언어를 들었을 때 자연히 수치감이 들고 화도 나고, 또 그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수치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발생하는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라는 것은 감추고 싶은 내 마음의 공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은 나만의 어떤 마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그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은 그 자체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지키고 싶은 내 마음의 영역이 있다. 노출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부분이나 전체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지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타인의 거절, 비난, 경멸. 요거는 이제 상대방 쪽에 과도한 어떤 경멸, 비난으로 비롯된 수치심이기 때문에 내 것으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탓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너 왜 이러고 있냐 라든가, 이것도 몰랐어? 넌 아는 게 없어. 이 정도밖에 안 돼. 뭐 헛소리라밖에는 안 들리네요.
쓸데없는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상대방의 어떤 조롱과 경멸이 섞인 어떤 비난적인 말 때문에, 물론 내가 조금 상대의 어떤 그 수준에 못 미쳐서 나올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은 타인의 어떤 거절과 비난으로 비롯된 수치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비난이나 공격적인 말을 들을 때는 뭐 수치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이 자의식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어떤 자기 평가를 하게 되는 의식인데, 청소년기 좀 빠르면은 그 유년기에서부터 발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의식이 정상적으로 발달되고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자각 능력이 발달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은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수치심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어떤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김소진의 그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에 보면은 그 장애를 겪고 있는 아버지를 도와서 정부미 포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놀러 가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막 혀를 깨물고 싶은 수치심을 느끼게 돼요. 내가 원치 않은 경험을 한 것이죠. 또 어떤 그 억압된 성관계, 어렸을 때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것들이 내면에 상처로 간직이 되면서 원치 않은 경험으로 인해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사회의 어떤 요구와 기대치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의 관계에서도 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막내니까, 뭐 첫째 아들이니까, 뭐 둘째니까 마땅히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이제 뭐 학벌이나 학력이 있잖아요. 넌 학교 어디 나왔냐, 네 직업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또 용모, 넌 무조건 예뻐야 되지, 외모보다는 능력이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과 요구, 잣대에 의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이럴 때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지금 매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회적인 요구나 기대, 가족이나 사회적인 요구, 기대가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이런 거 거미줄처럼 발달된 이런 요구와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비교해서 내 자의식의 발달과 더불어서 수치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존재 자체가 이제 부끄러움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널 낳은 것 자체가 내 잘못이었다, 넌 잘못 태어났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내 존재 자체가 깡그리째 어떤 그 부정당하는 내 존재의 무가치함 때문에 굉장히 그 깊은 우울감을 형성하게 된 계기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내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저절로 몸이 보이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는 좀 달라요.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을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저절로 불쑥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그 나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내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 신호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 속에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내 욕구를 실현하고 잘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 내 양심에 살아있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도덕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실제하고 불일치됐을 때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근거예요. 양심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죠. 동물 중에서 뭐 고양이나 토끼, 말, 개들이
뭐 아무데나 오줌 찍찍 깔기고 다니지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것은 없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수치심을 느끼죠. 내 양심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의 독립적인 감추고 싶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가치, 나의 존엄성의 증명이기도 해요. 나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그 자체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자기 존엄성과 자기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나를 지켜주는, 나만의 공간을 지켜주는 감정의 파수병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그 자체대로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기 싫다라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를 보여주는 감정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무가치하거나 좀 멸시받는 느낌일 때 수치심이 들잖아요. 근데 역으로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기 싫고 내 자체가 존엄하다, 가치 없는 존재로 살기 싫다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었다고 해서 수치심을 없애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치심의 종류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가장 커요. 가장 넓게 적용되는 감정입니다. 그 부끄러움 속에 수치심, 굴욕감, 자괴감, 치욕감, 자굴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류 중에 크게 나눠보면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것은 순수하고 인간적인 부끄러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물로 은밀한 마음을 전해줄 때 약간 부끄럽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얼굴이에요. 아까 그 다윈이 말했던 가장 치욕스럽지만 가장 인간다운 것은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동심입니다. 어떤 영성적인 거예요.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1차적이고 적응적인 수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심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수치스럽게 살지 않아야겠다. 본래의 나하고 보여지는 나하고가 일치되게끔 살아야겠다.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종류로서의 수치심이 있습니다. 이게 1차적이고 적응적인 수치심이에요. 좋은 거죠. 이 수치심 때문에 내가 숨길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내보여도 된다. 양심대로 살자라는 어떤 그 주체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심을 경험할 때는 나 자신을 추스리고 이율배반적이지 않게 살자. 또 내 이미지를 솔직하게 개방하고 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런 것은 1차적이고 적응적인 수치심이거든요. 그렇지만 2차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수치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부적응적이고 이 수치심 때문에 이제 자기가 쪼그라들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난 뭘 해도 안 된다.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패배적이고 자기를 파멸시키는, 자기를 비난하는 대로 몰고 가서 만성적인 우울감이라든가 어떤 그 무기력증, 권태에 빠지게 하는 이런 수치심은 병증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털어놓기나 어떤 그 본래의 수치심의 그 기능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을 본래의 힘을 되찾아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치심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수치심이 어디쯤에 해당이 되는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치유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은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것은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운 본능적인 심리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앞에 당당히 서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살지 말자. 내 양심을 회복하자. 그리고 그 부끄럽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내 존엄함을 확립하고 싶다는 증거다. 오히려 내 자긍심이나 자존감을 살리고 싶어서 아우성치는 게 바로 이 수치심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서 이제 과도한 비난이나 어떤 경멸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것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죠. 내 탓이 아니다. 물론 이제 내가 고쳐야 될 점이 있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나친 경멸과 어떤 그 조롱으로 나를 무시해서 생긴 수치심이라면은 내가 그 수치심을 내 것으로 물려받을 필요가 없죠. 타인에게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걸맞지 않은 어떤 그 조롱과 경멸의 언어를 쓰는 상대방 앞에서 내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즉시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못했다 하면은 돌아와서 중얼중얼 하면서 그때 풀지 못했던 그 분노의 표현을 글로나 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털어놓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신뢰감 있는 어떤 상대하고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털어놓는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이나 이제 평가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타인의 시선이나 그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가, 타인의 시선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참조를 할 수 있다면 참조를 하고, 그것이 그릇된 평가다라고 하면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는 양날의 검이 돼요. 자칫하면 내가 배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잘 활용하면은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내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를 활용하자. 타인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치심이라는 게 가족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학력이나 학벌은 돼야 된다. 이 정도의 외모, 이 정도의 톤, 이 정도의 실력, 이 정도의 키, 이런 것은 돼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거 지나친 나의 욕구와 취향에 맞지 않은 어떤 요구와 기대가 있다면 과감히 그런 그 요구와 기대를 벗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꼭 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꼭 들어야겠다는 그 욕구를 과감히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취향과 욕구를 중심에 세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성이 필요하다.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너는 모름지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요구와 기대 앞에서 너무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여섯 번째로는요, 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시각을 재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수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실수를 한다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을 헛디뎠다거나 계획대로 안 됐다거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실수와 실패를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완벽주의적인 생각이거든요. 완벽하게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실수하면은 실수하는 대로 내 그 본래의 모습이라든가 그것을 드러내는데 당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 강박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치심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수호지심은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것은 미워할 수 있는 것. 이게 맹자에 나오는 의로운 마음의 단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위축되고
자기를 비난할 것만은 아니고요.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은 당당하게 그 부끄러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내가 내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또 남들에 의해서 턱없는 비난이나 경멸이 있다면은 마땅히 미워할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분노하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축적인 수치심에서 벗어나서 수호지심을 회복하는 의로운 마음을 길러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화해서 글쓰기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끄러움아, 내 안에 수치심아, 나는 네가 이럴 때 나타난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너는 언제나 나의 오래된 친구였지. 그래도 나는 너로 인해서 이렇게 당당하고 내 존엄성과 내 가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을 걸듯이 털어놓고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간으로서 피해갈 수 없는 감정, 정말 발가벗겨진 느낌으로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1차적이고 적응적인 수치심도 있고, 또 2차적이고 자기 파멸적인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치유의 방법들을 제가 정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면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라는 강을 우리가 여유롭게 건너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희생자가 되라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닌 본래의 힘을 잘 타고 넘어가서 우리가 정말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내 안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 삶을 갖고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라고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자기가 어떤 데에 해당이 되는가를 잘 살펴서 이 수치심에 희생이 되지 않고 수치심을 통해서 더 나은 힘찬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